안녕하십니까. 금일 진행을 맡은 미앤미 청소년 정신건강지원센터 센터장 한승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미래의 미소클럽의 정신건강 공개 강좌는 2003년부터 현재까지 정신건강 관리의 중요성과 정신장애인의 편견 해소 활동을 위해 매년 다양한 주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제21회 정신건강 공개 강좌에서는 아동 청소년 중심의 정신재활 서비스 운영 시스템 구축과 다양한 지역자원 간의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2019년에 개소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인 청소년 정신재활시설 미앤미 청소년 정신건강지원센터의 시설 설치 의의와 전망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앞서 미앤미 청소년 정신건강지원센터에 대해 간략히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미앤미 청소년 건강지원센터는 대구 경북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서울, 제주 지역을 제외하고는 유일한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지원시설이며 지난해 연말 설치 신고와 사업자 등록을 마쳤습니다. 미앤미 청소년 정신건강지원센터는 대구시에 거주하는 만 9세부터 만 24세의 정서 행동 문제로 정신과 전문의 또는 정신건강 전문요원, 학교사회복지사, 청소년 상담사, 전문 상담교사 등으로부터 의뢰를 받은 청소년으로 자타의 위험이 없고 의사소통이 가능하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집중 사례관리를 중심으로 상담, 개별 증상관리 능력 향상, 사회기술 및 일상생활 증진활동, 생활관리 및 사회기술 능력 향상, 약물 증상관리 및 정신건강 증진활동, 스트레스 관리 및 긴장 완화 활동, 그리고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여가 및 문화 활동과 진로 지원을 개인별 맞춤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 대구시 교육지원청의 외부 특별교육기관으로 선정되어 학교 대신 등원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에 다시 복귀하여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방학 중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번 공개 강좌를 통해 아동 청소년의 다양한 정신건강 문제와 성장 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어려움들에 대해 지역사회가 관심을 갖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21회 정신건강 공개 강좌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지원시설 설치 의의와 전망을 시작하면서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좌장으로 함께해 주신 경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배성우 교수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경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배성우 교수입니다. 오늘 워크숍의 주제는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지원시설 설치의와 전망이라는 주제입니다. 오늘 이 워크숍을 위해서 대구 경북 지역에 계시는 아주 훌륭하고 역량이 넘쳐 흐르는 분들을 다 섭외를 하신 것 같습니다. 아마 강미아 센터장님이 섭외하시라고 수고를 아주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그 발제를 맡아 주실 분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북도립대학 사회복지과 정희정 교수님입니다. 예, 오늘 토론을 맡으신 네 분을 순서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이경남 교육복지사님입니다. 예, 두 번째 대구광역시 정신재활시설협회장 이광식 선생님입니다. 예, 세 번째 토론을 하실 분은 대구 여자 중장기 청소년 쉼터 박정희 소장님입니다. 예, 마지막 토론은 대구 서문복지재단의 사무국장으로 계시는 신동혁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그러면 바로 이어서
발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정 교수님께서 청소년 정신재활시설 설치 이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오늘 제가 발제를 맡은 부분은 지금 미앤미 미래청소년센터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정신재활시설이죠. 아동 정신재활시설의 설치 의의와 전망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구성의 내용은요. 일단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의 현황이나 중요성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동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체계들이 있습니다. 그 체계들을 살펴보고 그 체계의 현황과 문제점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요. 마지막으로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 재활의 실제와 의미에 대해서 미앤미에 지금 3년 동안 활동했던 근 3년 동안 활동하고 있는 그 모습을 토대로 해서 실제와 의미에 대해서 탐색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의 지금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면 정신건강이 어떠한 역학들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2021년 기준에 우리나라 국민의 정신장애 1년 유병률이 8.5%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 유병률은 27.8%이고요. 이는 국민 4명 중에 1명꼴로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수준입니다. 2016년에 동일한 정신건강 조사를 했었는데 그때 25.4%라고 나왔는 거를 볼 때 정신건강 문제는 계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에서 이런 정신행동장애로 인한 사회 경제적 비용이 어떤가를 살펴보니 2006년도에 시작을 해서 매년 10%씩 증가하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지금 정신장애에 관련돼서 2006년에는 소요 비용이 4조 8,241억이었다면 2015년 기준으로는 11조 3,275억으로 정신장애에 관련되어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 경제적 비용이 많이 증가하고 있고 상당하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성인기의 정신장애는 WHO에서 조사를 해볼 때 청소년기에 50% 정도가 발병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로 전 세계적으로 아동 청소년이 20% 정도가 정신질환에 이완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를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의 2017년 장애 실태조사에 의하면 이러한 정신장애가 발생하는 시기가 만 10세에서 19세가 23.3%, 20에서 29세가 35.5%로 조기에 이러한 정신장애가 발생한다는 것들을 통계치에서 볼 수도 있고요. 2021년 청소년 통계에서 2020년 청소년 전체 사망자가 1953명이었고 이는 청소년들이 사망하는 원인 1위가 자살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의 정신건강, 청소년 정신건강의 문제도 상당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림에서 나오는 것처럼 정신장애가 어떻게 발병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초발의 연령대가 대부분 15세에서 20세, 10세, 15세, 20세에서 좀 많이 나타나는 부분들로 또 나타나고 있고요. 재발을 하는 게 20에서 25세. 그러니까 조기 정신증으로 우리가 이완되는 확률이 10세에서 20세 아동 청소년기에 대부분 이완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라크와 러브웨일이라는 사람이 연구를 해봤습니다. 정서적 문제를 가진 청소년과 행동 문제를 가진 청소년들이 후에 성인이 됐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를 보니 정서적 문제를 가진 청소년은 청소년기에 지속적인 우울증, 그 다음에 성인기로 갔었을 때도 우울증 위험이 크게 증가하는 것을 보였고요. 그래서 학교를 중퇴하거나 그 고용이나 교육의 위험이 발생하는 것도 나타났습니다. 성인기의 전반적인 건강도 또한 악화됐고요. 사회적으로 철회되어 있는 모습들, 그리고 친밀한 관계들이 희생되어서 위험이 증가하는 모습도 있고요. 계획되지 않은 임신과 같은 문제들이 성인기에 갔을 때도 계속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행동 문제를 가진 청소년을 보니 이 청소년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는 정신건강에 어떤 문제가 우울증, 불안, 자폐 스펙트럼 장애, ADHD와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들이 성인이 됐었을 때도 열악한 정신건강, 좋지 못한 신체건강, 약물낭용, 그리고 조기 부모화, 그리고 여성과 어린이에 대한 폭력이나 이런 약물 관련 폭력 범죄들이 이완되어 있는 것들을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아동 청소년기 그래서 정신건강 특징에 대해서 요컨대 성장 발달 환경이나 사회 문제와 연관되어서 정신건강의 문제가 이완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아동 청소년의 정신건강은 심리 사회적 환경과의 조화 있는 관계 유지가 중요함을 앞선 내용들에서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은 폭력이나 자해, 음주 및 흡연, 가출 등의 문제 행동으로 드러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동 청소년 정신 정책은 신체적 정신적 발달 과정에 따라서 설계되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특징으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동 청소년기의 주요 정신건강 문제를 보니 아동기와 청소년기로 나누어서 주요 정신건강 문제가 이완되는 것들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동기 같은 경우에는 학습장애나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틱장애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요. 청소년기 같은 경우에는 우울이나 자살, 자해, 여기 지금 사이코시스라고 나오고 있는데 정신증, 조기 정신증일 수 있겠죠. 그리고 전반적 발달장애, 불안장애, 품행장애, 물질남용장애, 시기장애로 주요 정신건강 문제가 유형화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조금 더 현황들을 살펴보면 아동 청소년 정신과 진료 현황을 보니까요. 전체 환자 수가 2016년으로 해서 2020년까지 갈 때마다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0에서 9세 환자들, 아동기, 그 다음에 10세에서 19세 청소년기 환자들도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아무래도 청소년기 때 이런 정신건강 문제가 조금 더 이완되는 것들이 도표상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이 경험하고 있는 정신질환이 어떠한 종류가 있나를 봤었을 때 2016년도만 틱장애가 포함되어 있고요. 그 외에 제일 많이 정신질환으로 유형화될 수 있는 5개의 질환은 운동과다장애, ADHD를 말하는 거죠. 우울증, 불안장애,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및 적응장애, 전반적 발달장애 순으로 진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동 청소년이 어떠한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가 2019년에 조사를 해보니 심각한 스트레스가 45.6%로 거의 10명 중에 5명꼴로는 심각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생활에 불편을 줄 정도의 기분, 그 다음에 수일간 지속되는 불안, 그리고 수일간 지속되는 우울감, 이렇게 스트레스나 불안, 우울감들이 상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30% 정도고요. 그리고 보시면 자살 생각, 그 다음에 일상생활 장애, 분노 표출과 같은 행동적인 문제들이 10% 이상 상회하고 있었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신과적인 문제, 환청, 환시, 망상적인 생각, 그 다음에 게임 중독이라든지 도박 문제, 이런 것들 또한 10% 이상으로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성인 대비 아동 청소년의 우울 인지도를 보니 파란색이 청소년이고요. 그리고 빨간색이 성인입니다. 대비로 봤었을 때도 성인 대비도 2019년도 기준으로 봤었을 때 10% 정도가 성인이 우울증을 경험하고 있다면 청소년들은 28.2% 거의 3배 정도가 높게 우울증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우울증은 자살자 수나 자해로 연결될 수도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해마다 자살자 수가 늘어나고 있고요. 전체 자살자 수 대비에 아동 청소년 자살자 수 비중이 2.2%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자해는 또 더 많이 또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2019년 기준으로는 12.7%, 그러니까 100명 중에 12명 정도, 13명 정도는 자해 시도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구의 아동 청소년 그러면 정신건강 현황은 어떤가? 2020년 기준으로 대구 아동 청소년 수가 41만 4,181명이고요. 대구 총 인구의 근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니까요,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스트레스 인지율은 전국으로 봤었을 때는 조금 낮은 편에 속하는데, 그래도 대구 같은 경우에도 아동 청소년들이 이런 스트레스를 인지하고 있는 정도가 100명 중에 30명 정도, 10명 중에 3명 정도는 스트레스가 높게 인지되고 있는 것들 나타나고 있고요. 우울감 또한 20% 정도로 상회하게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진로 현황을 보니 대구
대구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 아동의 비용, 15세에서 19세니까 청소년의 비용일 수 있겠네요. 그죠? 비중이 근 3.43% 정도로 전체의 3.43%도 차지하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아동청소년 등록자의 각급 학교별 재학 현황을 살펴보니요. 정신건강에 문제들이 있었을 때 학업을 중단하거나 미취학인 경우가 24명 정도 되고요. 전체 293명 중에요. 그리고 지금 서비스를 받고 있는 대상자가 초등학생이 173명을 제일 많았고요. 중등, 고등이 47명, 49명으로 아무래도 학업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고 주로 초등학교 때 이해되는 건 ADHD 같은 경우에는 등록돼서 관리를 받으면 되니까 이렇게 아동 초등학교 시기가 훨씬 더 이렇게 등록이 많이 되어서 서비스를 받는 것 같습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의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문제 유형을 살펴봤을 때 아무래도 정신건강 문제로 드러나서 치료를 받거나 아니면 진단을 받거나 아니면 어떤 서비스를 받기보다는 행동 문제, 정서 문제나 행동 문제로 이런 문제 유형화되어서 서비스를 받는 형태가 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아동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관련되어서 서비스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서비스 전달 체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제2차 정신건강 기본계획으로 해서 마음이 건강한 사회에 함께 사는 나라라고 해서 지금 보시면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코로나가 또 발생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정신건강 증진 부분이 코로나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거나 또는 당사자 가족을 대상으로 하거나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하는 이러한 서비스 형태가 많았었습니다. 아동 청소년의 서비스는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크게 우리가 세 부서로 나누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중원부처를요.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부는 대체적으로 위센터에서 이런 정신건강 문제를 담당하고 있고요. 보건복지부에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정신건강 고위험군 아동 청소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에는 아시다시피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에서 시스네스 구축하여서 아동 청소년에 관련되어 있는 발견 관리 상담 치료 연계 그래서 통합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처별 서비스 전달 체계에 관련되어서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제시를 해보면요.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에 대한 관리 조직, 상담기관, 대상 부서가 많지만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서비스를 조정하고 통합할 수 있는 기관이 존재하지 않는 것들이 문제인 것 같고요. 산발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므로 서비스의 분절이나 유사 기능이 중복되고 있는 문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의 대표적인 사업의 방향이 예방적이고 선별적인 개입에 치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별 대상자 활동이나 회기성으로 8회기에서 12개 정도 개별 상담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생활 지원을 받아야 되는 아동 청소년 정신장애인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지원들은 단절되거나 아니면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부분들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동 청소년 정신체계 구축점이 없다라는 것들을 문제점으로 저는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 서비스 전달 체계예요.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정신건강에 관련되어 있는 서비스를 담당할 건데 주축되어서 담당하고 있는 부서는 지금 밑에 보시면 전달체계에서 하위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재활시설 그리고 정신의료기관입니다. 정신의료기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들이 접근을 해야 되는데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는 것들은 우리 듣고 계시는 많은 선생님들이 아시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담당하고 있는 것이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가 주로 담당하고 있다라고 봤었을 때 이들이 하고 있는 사업 정체가 일단 조기 정신증 치료에 초점을 두고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선별적 수준의 아동 청소년기 정서 행동상의 정신건강 장애에 대한 개입. 그래서 예방적 차원이나 아니면 위험 인구를 발굴해내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에너지를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고요.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일단은 하는 일이 되게 많습니다. 국가의 정신건강 주요 대책에 따라서 중점을 두는 사업.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에 관련되어서 정신건강 관련되어 있는 사업들이 집중이 되었겠죠. 이렇게 사업 대상들이 조금 달라지기 때문에 아동 청소년에 대한 지속적인 사업을 기대하는 것들이 조금 어려울 수 있고요. 2022년 올해부터는 원래 그전에는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 사업이 따로 예산이 배정되었다면 이번에는 통합되어서 배정되었기 때문에 어쩌면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 사업에 조금 더 신경을 쓰는 부분들이 줄어들지 않겠나라는 걱정이나 우려가 있습니다. 또 다른 정신건강 전달 체계인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 지원시설, 재활시설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이 시설입니다. 지금 보시면 사업 내용에 정신질환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상담, 교육, 정보 제공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 지원시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니까요.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 지원시설이 11개 정도가 있는데요. 대구에는 지금 존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 또한 제가 알기로는 서울에 지금 10개고 그다음 제주에 1개 이렇게 해서 지역 편차가 되게 심하게 있고요. 이런 정신건강 재활시설에 관련되어서 일단은 판을 보면 중증 정신질환자 재활 치료에 조금 초점 맞추어서 운영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또는 장애가 있는 우리 대상자들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모자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신질환의 위험 수준에 따른 예방 활동 수준은 1차 예방, 2차 예방, 3차 예방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1차 예방은 증진과 조기 발견을 위한 예방이고요. 2차 예방은 정신질환의 발견과 적극적인 치료적 개입을 유도할 수 있는 거겠죠. 3차 예방은 이러한 치료의 효과를 중심으로 해서 유지 재활을 하는 것들이 목적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의 증진을 그러니까 과정별로 봤었을 때 예방이나 선별이나 발굴하는 거 그래서 상담을 하는 것들은 각 부처별로 아까 제시했던 뭐 보건복지부나 그다음에 교육부나 여성가족부나 이런 각 부처별 하위 기관들이 담당 기관들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학생들이나 정신건강 고위험군들을 선별하는 작업은 하고 있는데요. 치료로 연결시킨다거나 또는 치료받고 있으면서 이것들을 또 생활 지원으로 연결시키는 그래서 정신건강 고위험군의 임상군에 대한 서비스가 계속적으로 지속되는 부분들은 스탑되고 있는 것들이 아닌가라는 문제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동 청소년 정신재활시설의 필요성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부처별 아동 청소년 서비스 기관이 일반 학생이나 부적응 학생의 상담이나 발굴은 가능하지만 정신건강에 문제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 경우 사례관리 시 정신병리나 감정 상태에 대한 사정과 치료의 연계나 그 유지가 중요한데 그것들이 일단 스탑되고 있는 거나 아니면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재활시설이 필요한 이유는 치료의 연계나 지속적인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요. 대개의 경우 지금은 우리나라의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 서비스는 학교 중심으로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 서비스의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고위험 정신건강 청소년의 경우에는 정신 증상으로 인해서 학교의 프로그램을 이용을 거부하거나 또는 학교 생활을 지속적으로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 발견되기보다는 가정에서 방치되는 경우도 훨씬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 정신재활시설이 필요한 이유는 이렇듯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학교에도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대상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연결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속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신재활시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한 정신질환 치료 후에 아동 청소년들이 학교로 복귀하기보다는 유급이나 자퇴를 통한 검정고시를 준비하려고 하는 등 일단은 홀로서 자신의 진로와 증상 관리 그리고 생활 관리 욕구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아동 청소년 정신재활시설이 필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이러한 청소년 발달 단계의 욕구에 맞춘 서비스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동 청소년 정신재활시설이 필요하다. 그 필요성에 대해서 주장하고 싶습니다. 아동 청소년 그러면 정신재활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데 라고 하셨으면 이것들을 실제적으로 어떤 활동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서 그 의미를 조금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산복지재단에서 지원을 받아서 지금 이렇게 주최하고 있는 이 기관요. 미앤미 청소년 정신건강센터의 3년간의 근 3년간의 활동을 중심으로 아동 청소년 정신재활시설의 실제와 그 의미들을 한번 탐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미앤미가 만들어진 배경은 이렇다라고 하네요. 청소년 재활 서비스 아프니까 인사하자에서 학업을 중도 포기하거나 또래 관계의 어려움,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 부족과 약 복용에 대한 어려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신장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청소년에게 특화된 전문적 조기 개입, 학교나 가정에서의 지도의 어려움 해소, 그래서 지역사회나 학교나 가정에서 탈락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일상생활을 회복하고 정신장애 증상을 관리하고 아동 청소년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 설립 배경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연차별로 보니 1년차, 2년차, 3년차에 이 기관이 어떤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진행했는지가 보이고 있습니다. 1년차는 당연히 이러한 정신재활시설의 설치 운영이라든지 지원 체계의 기초적인 작업들을 수행했는 것 같고요. 2년차에서는 내실을 다지는 의미로 가족 역량을 강화하고 정신장애 청소년들의 상호 지지 체계, 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좀 탄탄하게 구성했고요. 3년차에서는 이러한 시설이 있다라는 것들을 지역사회 내의 전달 체계와 함께 뭐 정신건강 포럼이나 세미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비스를 확대하고 그런 연계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들에 중점적으로 연차별로 추진했던 것 같습니다. 대상자가 제가 받았는 대상자는 2022년 1월 기준으로 등록 대상자가 41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15명이 대상 기준인데요. 지금 훨씬 더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하는 대상자가 더 많죠. 아동기가 6명, 청소년기가 29명, 후기 청소년 20세를 넘은 대상자를 제가 후기 청소년으로 분류했습니다. 5명으로 분류했고요. 연령은 10세에서 21세로 포진되어 있습니다. 학교 재학 유형을 보니까요. 재학하고 있는 대상자가 34명으로요. 근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생활 유지라든지 진로에 대한 발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중요한 사업으로 잡고 있겠다라는 것들을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상자 주요 행동 특성을 보면 자해나 자살 충동이 28.6%로 가장 많았고요. 대인관계의 어려움, 그 다음 우울, 그 다음에 비행, 그리고 뭐 환청이라든지 강박행동 이러한 정신증적 증상들을 호소해서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가 있었습니다. 진단의 유형을 보니요. 단일 진단으로서는 10명 정도가 나오는데요. 일단은 아시다시피 하나의 진단으로만 그 아이들이 형성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아스퍼거라든지 아니면 경도지적장애 같은 경우에는 관계상에서 문제가 본인이 살고 있는 학교나 가족 안에서의 관계상에서의 문제가 발생했을 것이고요. 그로 인한 우울이라든지 충동도달 같은 문제들이 발생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복 진단이 11명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여기서 미확인이라는 건 뭐냐 하면 일단은 증상 자체가 드러나고 정신과적 증상 자체가 드러나고 해서 의뢰가 되었지만 정신과까지 연결시키는 것들이 되게 많이 어려운 현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정신과 치료에 대한 유지라든지 연계를 하고 있는 대상자가 20명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신과 약물 복용의 유무를 봤었을 때 전체 41.5%가 약을 먹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정신건강 진단 현황은 중복입니다. 우울증이 대체적으로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ADHD. 처음에 아동 청소년들이 진료를 받고 있는 현황과도 조금 비슷하게 매칭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아스퍼거라든지 경도지적장애, 사회관계의 어떤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부분들에 그래서 다른 서브로 어떤 정신장애가 유발할 수 있는 대상자군들도 이렇게 포진되어 있고요. 불안장애 그 다음에 많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조현병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 기관과의 연계 협력을 보니까 제일 많은 곳이 의뢰 건수는 21군데, 그래서 초중고등학교 학교에서 제일 많이 의뢰가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일단은 선별할 수 있는 기관들 그리고 알아볼 수 있는 기관들이 이렇게 대상자들을 기관으로 의뢰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등록 건수를 보니 제일 그래도 등록이 많은 곳은 정신건강복지센터였습니다. 아무래도 정신과적인 어떤 선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역량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정신재활시설로 연결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초중고등학교도 대상자 건수가 또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 지금 미애미에서 생활 지원의 목표를 보면 사회 기술 일상생활 증진, 약물 및 증상 관리, 스트레스 관리, 진로 교육 활동, 문화 여가 생활
증진으로 그 생활 지원 목표를 잡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런 목표별 서비스 내용입니다. 집중적 사례 관리라고 이 미엠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 방문이나 부모 상담 많이 중요하죠. 아동 청소년에 의해서. 그리고 사례 회의를 하고 있고요. 개별 상담이나 가족 상담, 치료비 긴급 지원들이 사례 관리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물 증상이나 증상 관리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개인 증상 관리라든지 자살 예방 교육, 아까 앞서 보셨다시피 자해를 하는 행동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자해 행동 치료로 지금 현재 각광받고 있는 DBT에 관련되어 있는 프로그램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사회 기술이라든지 스트레스 관리, 관계적인 문제들이 발생한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있다라는 것이 2위로 잡혀져 있었습니다. 그거와 관련되어서 놀이치료, 뭐 요리교실, 그 다음에 문학치료, 도예치료 등 아동 청소년에 맞는 어떤 스트레스 관리나 사회기술 일상생활 관리의 프로그램들이 기획되어 있고요.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38명, 41명 중에 36명이라 했죠. 거의 80%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진로 지원, 그리고 학교 생활 지원, 등하교 규칙 지키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하면서 학교 생활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지금 각 6개 영역에서 어느 정도로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는지가 평균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많은 그 미국의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 프로그램에서 효과적인 프로그램이 뭐냐라고 봤었을 때 사회 정서 훈련이라 또는 긍정적 심리 개입이나 DBT와 같은 마음 챙김 훈련이나 그리고 긍정적 청소년 발달 지원이나 정신증상관리라든지 약물 같은 정신건강 역량 지원이나 그리고 기타 다른 개입들이 효과성 있는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 프로그램이라는 것들이 입증되어 있는 것처럼 앞에 프로그램들이 이러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봤을 때 아동 청소년의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운영면에서 봤었을 때 전체 재활 프로그램 운영표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각각 개인별로 학교를 가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또한 가지고 있는 문제의 영역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개별 프로그램들이 운영되는 스케줄표도 이렇게 짜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활동 모습이고요. 네. 아동 청소년 정신재활시설의 의의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저희 발표를 마감하려고 하는데요. 앞서 보신 것처럼 아동 청소년 정신장애를 발생하고 있는 우리 아동 청소년들은 이음이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신과 치료 연계나 치료의 이음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단절될 수 있는 학교 그리고 또래 관계의 이음이 중요한 것 같고 아동 청소년 일상생활의 이음이 중요한 것 같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이 이음이 중요한 것 같고 가족 지지의 이음이 중요한 것 같은데 이러한 이음의 역할들을 집중적인 사례 관리를 통한 그리고 맞춤 서비스를 통한 아동 청소년 정신재활시설에서 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언을 말씀을 드리면요. 앞선 미앤미의 활동들을 보면서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 서비스가 개인의 기질과 환경적 맥락에서 사회적 욕구 충족을 해나갈 수 있는 원저하는 전략들이 필요한 것 같고요. 기존에 지금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앞서 설명했다시피 뭐 8세션에서 12세션으로 개별 그냥 상담으로 끝나거나 아니면 단위 프로그램으로 끝나는 것들이 아닌 생활 전반적인 관리 지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제공자와 지속적인 관계라는 건 상당히 아동 청소년기에는 더 중요한 것 같은데요. 발달상 관계가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고 또한 아동 청소년의 정신 건강에 관련되어 있는 지지를 해줄 수 있는 주요 담당 부분 가족이죠. 그죠? 가족의 지지를 위해서 제공자의 연속적 관계를 맺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미앤미를 보면서 또 생각했던 건 뭐냐면 아동기와 청소년기가 구분되어 있는 정신재활 시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동기나 청소년기에 발생하는 욕구나 정신장애 종류도 앞서 살펴본 것처럼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운영할 수 있는 세부 운영시설이 필요한 것 같고요. 이것 전에 아동 청소년 재활시설이 먼저 설치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정신재활 시설을 담당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지금 여성가족부에서 기숙형으로 우리 치료 기숙형으로 하고 있는 디딤센터와 같은 이런 다양한 정신재활을 담당할 수 있는 기관들이 확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제언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희정 교수님의 발제가 있었습니다. 조금 그 요약을 해보자면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 현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국내 아동 청소년 서비스 전달 체계의 문제점 대해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동 청소년 정신 재활의 실제로 미래 미소 클럽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가 있었습니다.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럼 토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토론자는 사례로 살펴본 아동 청소년 정신재활시설 설치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이경남 교육복지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시 교육청에서 교육복지사로 일하고 있는 이경남이라고 합니다. 오늘 그 토론을 말씀하셨을 때 처음에 어떤 말씀을 드리면 좋을까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던데요. 지금 대구시 교육청에는 그 초등학교, 중학교에 130명의 교육복지사 선생님들이 학교에 배치돼서 아이들과 함께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아이들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학교에서 아이들을 지원했던 사례를 통해서 왜 아동 청소년 정신 지원 시설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서 발제에서 말씀해 주신 바대로 사실 최근 정신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이 정말 많이 늘어났거든요.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이제 뭔가 아이들의 정신건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데요.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가 아이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시스템을 이제 한번 살펴보고 미흡한 점들을 준비하는 과정은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 선생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아이들이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 행동을 보일 때 이게 성장기에서 이제 겪을 수 있는 어떤 문제인 건지 아니면 정말 어떤 정신과적인 어떤 문제로 인해서 그로 인한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인지 자문해주고 거기에 대해 지원해줄 수 있는 기관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합니다. 최근에 어떤 초등학교에 강제 전학을 온 학생이 있었거든요. 엄청 이제 폭력적인 행동으로 그 반의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이제 정신과 상담을 받아야 할 정도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학생이 같은 경우에는 그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니까 사실 일반적인 상담으로 이 아이를 돕는 데는 굉장히 한계가 있고 약물 치료가 꼭 병행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굉장히 이제 문제 행동이나 과격한 행동들을 많이 보여서 학교 생활이 거의 불가능해서 학교에서 이제 최후의 어떤 그걸로 학교장 조치로 등교 정지 중지 처분을 내리려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학교의 복지사 선생님이 미앤미 청소년 센터를 알게 되고 등교 중지 처분 대신에 어머님이랑 이제 부모 동행 학습으로 아이가 같이 센터를 이용하면서 이제 병원의 약물 치료와 같이 약물을 어떻게 복용하면 되는지 상담이나 부모 교육 등을 지원받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 학교 복지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학교에서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차원을 넘어서는 병리적인 문제를 가진 아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적인 기관이 정말 필요하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병리적인 어떤 문제나 자해, 자살 등의 이런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사실 학교에서는 일상적으로 뭔가 이제 관리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또 다른 학교 이제 사례를 살펴보면 이 학생 또한 이제 교실에서 분노 조절이 잘 안 되고 학교에서 실시하는 정서행동 특성 검사 결과 관심군 학생으로 이제 선정이 돼서 복지사 선생님이 사례 관리를 진행하던 학생이었거든요. 근데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미 ADHD로 진단을 받고 우울 증상에 대한 약물을 같이 복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받아온 약을 제대로 먹지 않고 가족 관계에도 어려움이 있고 이제 경계선 지능으로 학습에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거든요. 이러한 상황에서 사실 병원에 가서 약을 받아온다고 해서
아이의 상태가 저절로 나아지지 않거든요. 받아온 약을 이제 잘 먹을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고 아이 일상생활을 옆에서 관찰하면서 어떤 증상이 있는지 또 약을 먹었을 때 어떤 변화가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잘 전달해서 약을 제대로 처방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사람과 기관이 정말로 필요하거든요. 이 아이 같은 경우에도 복지사 선생님이랑 어머님이 좀 협력을 하셔가지고 정확한 학생 상태에 맞는 약을 처방받고 그 약을 제대로 먹이는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복지사 선생님이 데리고 다니면서 점심도 같이 먹고 난독지원센터를 이용했는데 그때도 이제 선생님이 계속 동행을 하면서 아이가 어떤 타인과 좀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면서 사례 관리를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정신과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에게 약물 치료나 병원 치료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일상생활에서 어떤 긍정적인 관계나 긍정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지원들이 같이 병행되지 않으면 아이들을 변화시키기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동 청소년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 학교 구성원들과 소통하면서 아이를 지원할 수 있는 기관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일상에서 아이를 만나는 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복지사들 상담 선생님들이 이 아이가 다니고 있는 병원이나 기관에서 어떤 치료와 상담을 받고 있는지 그 내용을 알고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아이를 일관되게 대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똑같은 행동을 보이는데 어떤 선생님은 이 아이의 어떤 증상으로 이해해서 넘어가는 반면 어떤 선생님은 되게 문제 행동으로 지적했을 때 이 아이가 굉장히 혼란을 느끼고 이제 변화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관들이 좀 지역사회에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 학생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방과 후에 돌봄이 필요해서 복지관 야간 보호나 이제 지역아동센터 이용을 연계해 주려고 했는데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 행동들 때문에 이용하기가 어려웠다고 하거든요. 사실은 그 치료나 상담을 받을 때만 그 기관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평소에 가서 쉬고 편안하게 놀고 이제 보살핌을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조금씩 변화를 이끌어가는 그런 기관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미앤미 청소년 센터의 놀이터나 쉼터 같은 공간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성인 대상의 기관이나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기관에서 사실 아이들이 가서 편하게 쉬거나 놀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들 그리고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아까 발제에서 말씀하신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렇게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제 지원이나 개입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모두 아시는 바대로 이제 아이만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 가족 전체에 대한 사례 관리가 사실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미앤미 청소년 센터랑 저희 학교랑 같이 가족 전체에 대한 사례 관리를 한 케이스가 있는데요.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자주 지각을 하고 결석을 해서 담임 선생님이 이제 복지사 선생님께 의뢰를 하셨거든요. 근데 이 학생은 이제 가정의 상태를 보니까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으로 입퇴원을 반복하셨고 어머니는 이제 조현병으로 오랫동안 약물을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이 학생은 지각이나 결석뿐만 아니라 학교에 와서도 갑자기 택시를 타고 막 나가버리는 등의 이제 문제 행동을 많이 보여서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었는데 어머님이 성인 대상인 미래미소 클럽을 이용하고 계셨습니다. 거기에 그 가족력이 있는 아동에 대한 학교 생활 지원을 하는 이제 서비스가 있어서 그걸 통해서 이제 센터의 선생님들하고 복지사 선생님하고 이제 사례 관리를 하면서 아이의 등교도 지원을 하고 방학 생활에 대한 지원도 하고 이제 센터 미래 미소 클럽에서 어머님에 대한 이런 증상이나 약물 복용과 함께 자녀 양육에 대한 지원도 함께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학교랑 센터가 같이 이제 사례 회의를 통해서 공유를 하면서 아이를 포함한 이제 가족 전체에 대한 사례 관리를 실시했는데요. 학교에서 아이들을 만나는 이제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가족력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미래 미소 클럽이랑 미애미 청소년 센터처럼 성인 대상 기관이랑 아동 청소년 대상 기관들이 연계돼서 같이 운영하는 이런 형태가 더 많이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족력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에 대한 지원도 그렇지만 이 정신과적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사실은 상당 기간 오랫동안 이제 이런 지원을 받으면서 관리가 되어야 하는데 아이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성인이 됐을 때 이게 잘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사실 학교 현장은 학년 단위 그리고 이제 학교 급 단위, 초, 중, 고 급 단위로 굉장히 나눠져 있고 개인정보 제공 등의 문제가 있어서 연속적인 사례 관리를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복지사들도 이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진학 진급 시에도 사례 관리를 연속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을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초, 중, 고에 대한 연속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졸업을 했을 때 성인이 된 뒤에도 이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거점 기관이 지역에 꼭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 지역 기관에서 아이들을 지원하면 이 아이가 뭐 중학교에 있든 고등학교에 가든 뭐 성인이 되든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그 아이들을 위한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모든 아이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이 학교에서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을 빨리 발견하고 발견한 아이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기관이랑 연계해서 초, 중, 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제 지원이 이루어지고 성인이 되면 연결된 성인 기관에서 관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책을 한번 소개하고 싶은데 이 책이 한병철 교수님이 쓴 피로사회라는 책인데요. 이 책의 첫 구절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시대마다 그 시대에 고유한 질병이 있다 이렇게 시작이 되거든요. 저는 이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정신과적인 문제 아이들의 이런 어려움들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시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피할 수도 또 절대 생기지 않도록 막을 수도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개인과 사회가 이 좀 함께 잘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시스템을 만드는데 이 토론회가 이제 밑거름이 되길 바라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경남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학교와 지역 사회에 있는 그 아동 청소년 정신 재활 시설 미래 미소 클럽이죠. 연계 협력 사례를 그 중심으로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토론은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지원시설 설치이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이광식 협회장님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 정신재활시설협회 협회장을 맡고 있는 이광식이라고 합니다. 저 또한 정신재활시설 대구재활센터의 시설장으로 일을 하고 있어서 현장에 같이 일하고 있는 동료로서 이런 자리가 마련된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린다고 해야 되나요? 저희들이 좀 부족한 부분들을 또 열심히 도와주신 동료들이 있어서 뿌듯함도 느껴지고 그런 자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발제하신 분도 그렇고 앞에 토론해 주신 분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이런 그 아동 청소년을 위한 정신건강 증진 시설이 필요하다에 대해서는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다 동의하고 계실 것 같아요. 하고 계실 것 같은데 그 정신건강 증진 시설 법상의 정신건강 증진 시설 그 중에 정신재활시설이라고 하는 게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고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 정신재활시설의 입장에서 얘기를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법적으로도 그렇지만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사업이라는 게 그 정부 사업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전달 체계도 지금 만들어져 있는 상황인데요. 그 앞에 그 발제해 주신 교수님 자료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선별, 그 다음에 연계 치료 정도에서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동 청소년뿐만 성인의 정신건강뿐만 아니라 아동 청소년의 정신건강도 단기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있긴 하겠지만 장기적인 개입이 필요한 부분들이 더 많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치료만 받고 거기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일상적인 생활이 다 영위가 될 수 있으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려운 부분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 이유에 대한 대책들이 현재에서는 많이 부족한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성인들을 위한 정신재활시설이 설치가 되어서 그게 1995년, 98년부터 좀 설치가 되고 있는데 그렇게 설치가 된 시설들이 지금 전국에 한 300여 개밖에 안 됩니다. 대구 지역에는 한 14개 정도 시설이 지금 설치가 되는 상황이라서 성인들을 위한 시설도 지금 많이 부족한 상황이긴 하죠. 그러면서 그 중에 아동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은 아까 발표해 주신 것처럼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 장면이나 지역사회 장면에서 보면 아동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어려움들, 대처 방법들에 대한 그 부재 이런 것들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가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좀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이게 왜 잘 안 되느냐를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일단 정신적인 문제라고 하는 거는 다 큰 문제, 아주 큰 문제입니다. 내 주변에 누군가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특히 아동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 내 자녀가 그런 부정적인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면 모든 관심이 그 부정적인 행동에 집중이 되게 돼 있죠. 뭐 증상이면 증상, 부정적인 행동이면 부정적인 행동. 그럼 이걸 어떻게 없앨 것인가에 대해서만 너무 많은 관심과 에너지가 집중이 되게 되죠. 방법을 모르니까 문의하게 되고 문의하면 치료받아야 된다. 병원 가서 약 먹고 끝. 현재 전달체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약을 먹고 안정이 되고 치료가 되면 좋겠는데 그게 또 그렇게 안 되죠. 다시 문제가 발생하고 반복되고 가족들도 주변의 사람들 다 지쳐가는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료 이후의 단계가 필요한데 그걸 저희들 입장에서는 정신재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신재활 서비스라고 하는 게 필요한 건데 이거는 어쨌든 뭐 성인 정신장애뿐만 아니라 모든 정신건강 분야에 이런 부분이 좀 도입이 됐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재활 서비스라는 게 뭐냐? 이거를 처음 뭐 학문적으로 이론적으로 정립하신 분이 계신데 안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정신재활의 사명을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의 기능을 향상시켜서 그 사람이 선택한 생활 환경 안에서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개입을 최소한으로 받으면서 성공적이고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하도록 도와주는 것. 이걸 저희들이 현장에 있는 저희들 같은 경우에 이걸 사명으로 생각하고 이걸 목표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삶의 영역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증상, 치료, 병을 없애는 것뿐만 아니라 이 개인이 본인이 살고 있는 환경 안에서 얼만큼 더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게 해줄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도움이나 지원, 협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치료가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반복되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 피로감이 생기고 포기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개인의 삶은 더 피폐해져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삶을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개입들이 분명히 필요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에 발제해 준 교수님이 지금 미래엠비소 센터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랑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프로그램들이 다 거기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거기에 병에 집중해서 하는 것들보다는 일상적인 생활들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병을 어떻게 치료한다? 지금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치료는 의사만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약을 처방하는 게 치료니까요. 그 이후의 거에 대해서는 또 다른 다양한 서비스들이 지금 필요한 상황인 것 같다. 그래서 정신재활 서비스의 목표라고 저희 명시해 놨는데요. 우리가 하는 일은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긍정적 자아상, 정체감을 형성해야 된다. 이거는 아동 청소년도 마찬가지고 성인 정신장애인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밑에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개인적 경험을 이야기라고 되어 있는데 정신질환이라고 하는 정신과적인 문제라고 하는 거는 옆에서 볼 때도 충격이지만 그 당사자한테도 엄청나게 큰 충격이고 혼란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스스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없으면 거기서 오는 혼란들이 일상적인 생활을 더 붕괴시켜버리는 그런 결과들을 낳아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일은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면 스스로 수용할 수 있도록 그런 과정들을 만들고 안정감을 찾을 수 있게 해주고 거기서 오는 부정적인 행동들이나 그런 부정적인 결과들이 오롯이 개인의 책임, 당사자의 책임으로 넘어가서 본인들을 좌절시키고 포기하게 만들지 않도록 긍정적인 자아상을 형성하게 도와주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되려면 정신건강 문제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아동 청소년들이긴 하지만 내 문제가 무엇이고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훈련시키고 그런 것들 경험을 통해서
그런 힘들을 키우고 그 힘을 가지고 본인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주는 역할들을 저희들이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과정 안에 의미 있는 역할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족 구성원이면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역할, 학교에서는 학생으로서의 역할, 지역사회에 나서 친구들과의 관계, 뭐 진로면 진로, 자신이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그게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병원, 지역사회, 가정, 아까 그 발제하실 분이나 토론해주신 분도 얘기하셨지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좀 협력해서 이렇게 지원이 되어지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근데 그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 중에 하나가 개인적으로는 정신재활시설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정신재활시설에 근무하는 전문가 선생님들이 그 어쨌든 정신과적인 문제에 대해서 오랜 시간 경험을 하고 거기 관련된 뭐 학습이나 경험, 그다음에 교육, 훈련 이런 것들을 받아왔기 때문에 정신재활에 계신 분들이 이러한 사명과 방법론들도 다 갖고 있는 경험들을 다 갖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적으로 이분들에게 적합한 서비스들을 제공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앞에 발제해 주신 교수님의 자료를 통해서 그 결과들이 보여진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서비스가 다양해지고 서비스가 많아지면 그 서비스를 필요하신 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넓어지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거라는 생각은 들고요. 그래서 그 조그마한 꼭지 중에 하나가 정신재활시설이 충분히 그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관심, 우리는 관심 갖고 있는데 그죠? 지원을 안 해주신다. 더 많은 지원들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이광식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아동 청소년 정신재활시설 자체가 사실은 전국에 몇 개가 없죠. 그 대구도 뭐 이거 지금 아마 미래 미소클럽이 아마 유일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고 정신재활 서비스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좀 아주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입원 서비스라든지 그 다음에 약물 처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치료의 개념으로 본다 그러면은 지역 사회에 계시는 분들한테 제공되는 거는 재활 서비스가 제공이 돼야 되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아쉽다라는 그런 그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은 세 번째 토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 지원시설 설치 이유와 전망, 가정 밖 청소년 사례를 중심으로 박정희 소장님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여자중장기 청소년 쉼터에 있는 박정희라고 합니다. 저는 가정 밖 청소년 사례를 중심으로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 재활시설의 의의와 그리고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쉼터는 이제 가정 밖 청소년들이 지내는 생활시설입니다. 7명의 청소년이 지낼 수 있는 소규모 시설인데요. 가정 밖 청소년은 집에서 지낼 수 없는 다양한 사정을 가진 청소년들이 이제 저희 쉼터에 와서 안정적으로 지내면서 보호를 받고 그리고 정서적으로 지지받고 그리고 다양한 도움들이 필요한 것을 확인해서 저희가 발달 성장을 돕고 그렇게 해서 가정에 복귀하고 사회 복귀까지 돕는 그런 쉼터입니다. 전국적으로는 쉼터가 청소년 자립지원관을 포함해서 140여 개의 청소년 복지시설이 있고요. 대구는 쉼터는 6개, 청소년 자립지원관 1개 이렇게 7개의 시설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쉼터는 이제 중장기 쉼터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데 청소년 쉼터는 기능형으로 운영이 되는 게 아니라 기간별로 운영이 됩니다.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쉼터가 있고 최장 9개월까지 운영되는 단기 쉼터가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 쉼터처럼 중장기 쉼터는 최장 4년까지 청소년을 보호하고 돕고 그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청소년들은 아무래도 어릴 때부터 그 부모로부터 이렇게 학대나 방임과 방치 등의 이렇게 정신적인 고통을 받은 청소년들이 많다 보니까 또 가정의 돌봄을 제대로 못 받아서 양육에 이제 결핍이 있는 상태로 저희 쉼터에 오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쉼터는 기본적으로 대안가정의 기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또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으로 저희 쉼터에서 24시간 365일 생활하는 곳이니까 당연히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의식주가 잘 제공이 되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청소년이다 보니까 학업을 계속 잘 이행할 수 있도록 돕고 있고 의료라던가 법률 지원 그리고 발달 성장 교육 뭐 문화체험 활동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취업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아주 다양한 서비스를 이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쉼터는 청소년의 처음부터 거의 끝까지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아우르는 좀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쉼터에서 이제 운영을 이렇게 하다 보면 만나는 청소년들이 지금 이제 저희가 계속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청소년들 마음 건강에 대해서 현장에서 좀 많이 느끼게 되는데요. 저희가 만나는 청소년들 또한 어릴 때부터 아주 오랜 기간 주 양육자인 그 부모로부터 특히 다양한 이렇게 고통을 받은 청소년들이 많다 보니까 그 고통이 고스란히 신체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다 이렇게 아이들을 힘들게 하고 있고 그래서 청소년들을 만나서 어떤 증상들이 있는지 이제 확인을 하는 저희도 과정을 거치고 또 이제 그 청소년들이 필요한 게 무엇인지 파악을 하고 그래서 좀 더 체계적으로 좀 개입이 돼야 된다면 뭐 심리 검사를 진행하고 그래서 상담 기관에 연결을 하고 그리고 전문적인 치료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소견을 받으면 약물 복용도 하고 병원 진료도 받고 필요에 따라서는 입원도 하고 그런 지원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 쉼터에 지금 2019년부터 2021년 한 3년간 이용한 청소년들의 좀 데이터를 확인을 해보니까 한 3분의 1 정도는 정신과 진료를 받고 그리고 상담도 받았고 그리고 그 특히 좀 두드러진 그 증상이나 이렇게 행동으로는 자해 시도가 조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때마다 좀 적극적으로 개입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청소년들 당사자들도 사실상 자신의 그 병이라던가 이렇게 증상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수긍을 하고 그래서 내가 치료를 받아야 되고 상담을 받아야겠구나라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담을 받자라고 하면 어릴 때부터 많은 상담을 받아봤지만 효과가 없었다. 나에게는 필요가 없다. 그리고 받아봐야 의미가 없다라는 좀 무기력함을 좀 호소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중장기적인 치료를 요하는 거에 있어서 좀 많은 거부감을 드러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협조가 필요해서 이제 보호자에게 연락을 하면 보호자들도 아무래도 조금 이렇게 선입견이 있는 분들이 계셔서 왜 그런 뭐 약물 치료라든가 병원 치료를 병행해야 되느냐라고 좀 호의적으로 해주시지 않는 분들도 있고 그러면 이제 저희들은 이제 그런 설득 과정을 거쳐서 청소년들에게 좀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돕지만 그 과정에서 청소년들이 좀 중도에 포기해 버리거나 혹은 자해 시도나 혹은 자살 시도까지 좀 이렇게 반복이 되거나 그리고 이제 퇴원 이후에도 또 다시 좀 사례 관리나 이렇게 사회적 재활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도 굉장히 큰 트라우마를 겪기도 하고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좀 겪고 있는 저희 실정입니다. 앞서 저희 쉼터의 이제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쉼터가 아주 다양한 청소년들 저마다 사례도 다르고 욕구도 다르고 발달 성장도 다 다르고 그런 청소년들을 지도하고 그렇게 성장을 돕고 있는데 그중에 고위기 청소년들을 만나면 저희 쉼터가 전문적으로 그런 정신건강
아동을 돕는 그 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 또한 전문가들도 아니고 그런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잡혀 있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이 고위기 청소년들을 어떻게 사례 관리를 해야 되고 개입해야 되고 그리고 이해해야 되고 그래서 나중에 체계적으로 잘 관리하기까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항상 현장에서는 좀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그런 와중에 저는 이제 미앤미 청소년 센터를 만났었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아, 청소년만을 위한 정신건강재활지원센터가 있구나. 병원밖에 갈 곳 없는 청소년들을 이렇게 잘 지원해주고 개입해주고 돕는 곳이 있구나라고 만났을 때 굉장히 반가웠고 실제로 저희 쉼터에 있는 청소년들을 의뢰해서 다양한 상담도 받고 또 지원 프로그램도 받기도 했고 그러면서 또 저희 또 지도자들도 슈퍼비전을 받거나 자문도 많이 받게 되고요. 그러면서 정말 아동 청소년 지금 정신건강의 문제가 현장에서 보면 정말 심각하다는 걸 많이 느끼거든요. 그런데 정작 이 청소년들이 제대로 지원받고 관리받고 그래서 일상에 다시 좀 행복을 찾아가는 이 삶의 과정에서 도울 수 있는 시설은 참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대구에서 미앤미 센터를 만나서 너무 감사하고 당연히 아동 청소년만을 위한 정신건강 재활 시설은 더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저희 쉼터에 오는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청소년 개인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결국엔 가족으로부터 시작된 문제인데 저희 쉼터도 가정 방문을 지지하고 또 가족과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간에서 많은 역할을 하기는 합니다만 실제로 이 청소년들에게 원가정의 기능이 제대로 회복이 되어서 나중에 자립을 하더라도 그 가족이라는 큰 울타리 속에 이 청소년이 살아갈 수 있으려면 가족 역량을 다시 강화하고 역할이 제대로 될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또 청소년 정신재활 시설에서 한다고 하니 너무 반가운 일이고 당연히 저희는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지속적으로 잘 성장을 하려면 가족의 기능이 잘 회복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계속 같이 좀 논의를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저희도 청소년들을 잘 지도하고 또 이렇게 돌보겠지만 함께 지역에서 청소년들의 정신 건강을 함께 돌보기 위한 체계나 또 필요한 게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아까 그 이경남 그 복지사님께서는 학교나 교육청 차원에서 지역사회 연계 협력 뭐 이런 부분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아동 청소년 전문 시설이 있어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뭐 이런 것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박정희 소장님은 그 가정방 청소년 쉼터입니다. 청소년 쉼터를 운영하는 그 시설장으로서 지역 사회에서 연계 협력을 받은 그 사례를 저희들한테 소개해 주셨고 또 현장에 계시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현장의 목소리를 저희들한테 전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동 청소년 정신재활시설 설치 확대를 기대하며라는 주제로 신동혁 사무국장님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 서문복지재단 사무국장 신동혁입니다. 제가 활동하고 있는 영역은 발달장애인과 관련되어 있는 영역이다 보니 사실은 정신장애인 이쪽은 사실 제가 그렇게 많이 알지는 못했습니다. 간간히 이제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듣기도 하고
또 제가 마침 이번 대구 사회복지 유권자 연맹에서 정책개발단장을 하면서 대구 사회복지 분야의 10대 핵심 공약의 8번째로 이 정신재활시설 유형별 설치하고 확대되는 이 공약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제가 좀 공부를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어쨌든 오늘 이 자리에 시장 후보님, 시의원 후보님 되실 분들이 여기 와서 좀 많이 들었으면 정말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좀 많이 아쉽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아이들, 우리 아동 청소년들이 사실은 태어나서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이 사회복지의 근간에 참 이 아동 청소년 시기에 어떤 심리적인 고통이라든지 또 뭐 성장 발달과 관련된 환경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정신 건강에 어떤 그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적절하게 대처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 전반적인 어떤 그런 우리 사회의 돌봄의 어떤 문제가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아까 저 발제하신 우리 교수님 내용을 보니까 성인보다 3배 우울 인지도를 지금 겪고 있다 하는 이 내용들을 보고 제가 굉장히 앞으로 다음 세대가 굉장히 좀 걱정이 되는 그런 대목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사실 물질은 굉장히 풍요로워졌는데 우리 아이들의 정신 건강이나 이런 문제들은 참 더 많이 힘들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우리 어른들이 좀 책임감 있게 이 문제들을 해결해야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아동 청소년기의 그 정신건강 정책의 필요성은 우리 교수님께서 잘 정리해 주셨고요. 그래서 정신장애에 대한 발병과 자살 실태 등을 비추어서 그 심각성은 굉장히 엄중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신건강 기본계획에 따라서 2021년에서 2025년 기준으로 정신건강에 대한 전반적인 사회적 기반을 갖추고 또 당사자와 가족 또 전 국민에 이르는 정신건강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고 있는데 이 5년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죠?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단순히 그냥 계획 수립은 정말 잘 돼 있는데 이 과정 단계에 어떠한 힘들이 작용을 해서 실제로 이것들을 달성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밑바닥에 이 전달 체계별로 분명한 목표에 따라서 예산과 인력이 뒷받침될 때에 이것들이 계획이 수립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 정신건강센터 그 설치 확대를 위한 실제적인 활동 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요약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법적 권리를 좀 발휘해야 된다. 우리가 잘 아는 법원 중에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말이 있듯이 정신건강복지법에 보니까 모든 국민은 정신질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라는 이 큰 기본, 큰 이념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념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법에 근거한 그런 전달 체계를 마련돼야 되는데 지금도 지금 보면은 뭐 정신재활시설 설치 운영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법에 의해서 이런 시설들이 마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은 그 정책을 담는 그릇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장애인 정책은 장애인의 삶에 개입하는 국가의 그 다양한 노력 또는 장애인 관련 법에 근거해 있고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현장에 집행되고 실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실을 반영하는 그런 법적 권리를 만들어내고 또 법적인 이런 효력들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다각적인 노력들이 우리한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 해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욕구조사나 실태조사의 지속적인 연구가 데이터가 이렇게 쌓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어떤 제도나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달되어지는 제도나 정책 서비스의 당사자들의 욕구와 실태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 사회복지 정책은 서비스 구매력이 없는 그런 사회적 약자들의 욕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시장 경제의 원리가 아니라 사회적 연대의 원리에 의해서 재화와 서비스를 분배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어쨌든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서 이러한 통계 자료나 실태 조사 보고서라든지 이런 공청회 이런 것들 워크숍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실시해 가지고 문제 해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2021년도에 사회서비스원에 지금 사회서비스원에서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실태 조사들을 발표했습니다. 제가 그 현장에 참여했었는데 이 실태 조사 발표는 참
잘 했는데 그 다음 팔로우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다고 생각되고 단순히 연구 성과만을 나타내는 그러한 실태 조사는 무의미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좀 경험한 바로는 2003년도에 이제 뇌전증이 이제 장애 영역에 포함되면서 제가 2008년도에 그 뇌전증 장애에 대한 욕구 조사, 실태 조사가 전혀 없을 당시에 제가 대구 342명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전수 조사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욕도 먹었습니다. 네 어떻게 우리 전화번호를 알고 집을 알고 찾아왔냐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은 좀 문제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그 연구 보고서를 계기로 해서 대구 간질 장애인 재활센터라는 이름이 생겼고 지금도 뇌전증 재활센터라는 이름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욕구 실태 조사가 분명하게 이 공식적인 기관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2010년도에 제가 경험한 바로는 대구 지역의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시설 운영 현황 그 모니터링을 실시했고요. 그래서 전체 시설장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요구사항을 말씀을 드렸고 2014년도부터 주간보호센터 인건비와 운영비가 분리되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속적인 어떤 노력들이 계속 쌓이고 쌓이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분들이나 시의회나 시장님께서 근거 우리가 지원해야 되는 근거가 뭐냐고 물었을 때 분명하게 여기 있습니다라고 딱 내어놓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답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 숫자 뒤에 감추어져 있는 수많은 진실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가령 그 보호자의 그 심리적 문제라든지 삶의 질적 문제를 다 담아내기 어려운 그런 어려운 실정이 있지만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요구해야 되지 않은가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동 청소년 정신재활시설 설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끼리만 다 잘 알고 우리끼리만 다 이게 통계를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모든 분야들이 다 이것들을 공감할 수 있는 능력들을 가져야 되고요. 그 문제는 지역사회와 연대성을 가지고 계속 이 내용들을 알려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듯이 2017년도 강서구 공립특수학교 설립 관련해 가지고 여기 이제 부모님들이 무릎 꿇어하던 이런 참 어이없는 이런 우리 세상에 살고 있는데 이 지역의 공감대가 이렇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지금도 아마 여전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감대를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연대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계속해서 모색해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번째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있는 노력이 요구된다라는 예. 정신건강 정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정신건강을 정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치료하며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장애 극복과 사회 적응 촉진을 위한 연구 뭐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여야 된다라고 법적인 강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노력들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민간 시설에만 자꾸 이거 맡겨둘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꼭 같이 개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따라서 정신건강 정진을 위한 이것이 국민의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고 현장에서 요구되어지는 이런 재활시설 확대 설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장이 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나 또 시의회나 이런 의원들이 되시려고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공약들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고 당선된 이후에 나 몰라 이렇게 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4년 동안 계속 줄기차게 가서 요구해야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제가 지난 2008년도 9월에 우리 장애인 복지시설 하나 설치를 했는데요. 3년 만에 시설 1명 인건비를 지원받고 4년 만에 3명 인건비를 지원받았습니다. 이게 대구 수준입니다. 여러분 제가 좀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마음은 되게 속이 탑니다. 여러분. 예. 어쨌든 지원이 되지 않으면
참 이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그죠? 지역사회 아동 청소년의 건강의 문제를 누가 책임지겠냐고요. 그래서 좀 조기 지원해가지고 지원해줄 거 2년, 3년, 4년 끌지 말고 그냥 선제적으로 빵 좀 지원해줬으면 얼마나 좋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의 미래다,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다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장애인 복지는 그 예산만큼 권리를 보장받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와 같이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확보되는 예산만큼만 제도권 안에서 우리가 보호를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이것은 강하게 이야기도 해야 되지만 이 사회적인 전체적인 분위기를 이끌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행동과 또 이런 쪽에 이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분들을 함께 모아서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이 시설센터 이거 하나 운영하면은 이 법인의 눈치도 법인 전입금이 들어야 되니까 법인의 눈치도 엄청 보이고 이거 오히려 뭐 후원자를 더 개발하지는 못하면 이제 후원자 다 뺏어 와가지고 이거 시설 운영하는데 돈 다 들어가야 되고 인건비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이 현실을 시장님이나 시의원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실들을 정확하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참 이게 힘든 일입니다. 쉬운 일도 아니고 너무 어려운 이야기고 하지만 이 오늘 같은 이런 워크숍을 계기로 출발해서 올해 안에 빨리 조기적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이 되시는 분들은 이 유튜브를 들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이 센터를 적극 지원해서 제1, 제2, 제3 계속해서 늘어나서 이 수요에 대해서 공급이 좀 적절한 수준에 좀 따라가주는 이런 기회가 됐으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신동혁 국장님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아동 청소년 관련 정신건강 센터 설치 확대를 위해서는 법적 권리의 확대, 그 다음에 욕구 조사라든지 실태 조사를 또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지역사회 차원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가나 지자체 차원의 책임 있는 노력 앞에 책임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책임 있는 노력이 요구된다. 이렇게 네 가지를 주장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상으로 저희들 발제하고 토론은 다 마쳤고요. 저 채팅창으로 통해서 그 질문이 들어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걸 제가 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아동 청소년의 정신질환의 진단과 치료 시작은 어디서 시작합니까? 가 이제 첫 번째 질문이었고, 그 다음에 부모 또는 보호자가 부재 시에는 도움받는 절차가 뭐 어떤 게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거든요. 어느 분이 이게 답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기는 해야 되는데 어느 분한테 일단 이광식 협회장님이 진단과 치료 시작에 대해서 좀 언급을 좀 해주십시오. 마이크 좀 주시겠습니까? 제 진단과 치료는 제 전문 분야가 아니라서. 근데 아까 그 전달 체계에 보시면 일단 학교에서 선별 검사들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선별 검사가 되고 나서 기초센터로 심층 평가가 가고 기초센터에서 심층 평가를 하고 결과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 전문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병원으로 연계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진단하고 치료를 하는 곳은 병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찾아가든 저희 과정상에 찾아가든 의사 선생님이 진단을 내리고 거기에 맞는 처방을 통해서 약물 치료가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어쨌든 치료와 진단은 병원에서 시작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혹시 관련해서 아까 질문이 있었지 않습니까? 부모 또는 보호자가 부재 시에 도움 받을 수 있는 절차가 있는지 여기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하실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어떤 도움을 얘기하시는지를 잘 몰라서. 소장님 하시겠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저희 쉼터에도 연고가 있는 청소년들이 대부분이긴 합니다만 무연고인 청소년들 경우에는 우선 청소년의 의사를 좀 확인을 하고 그리고 이제 청소년이 필요한 그 서비스를 저희도 이제 관계 기관 또 그리고 뭐 대구시 뭐 여성가족부 등을 통해서 또 저희가 이렇게 확인 절차를 밟고 단계를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답변이 되었을까요? 예, 뭐 일단 저는 진행을 해야 되니까 그 다음 질문에 대해서 좀 또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그 아마 채팅창에 올라오면 또 그 말씀해 주십시오. 이분은 좀 그 질문 내용에 좀 고민이 있지 않습니까? 묻어 나오는 그런 그 질문을 하셨습니다. 미앤미 이용 대상이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를 모두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문성을 각각의 그 발달 주기 단계에 맞춰서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고민도 되고 기대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그 다음에 이게 아동 청소년 관련해서 지역사회 인프라도 부족하고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도 사실은 원하지 않은 상황이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뭐 이거에 대해서 일단 질문을 하셨거든요. 첫 번째 질문은 미앤미 그 센터가 그 발달 주기 보면은 네. 아동 청소년 있잖아요. 네, 여러 네. 발달 네. 걸쳐서 있으니까. 네, 발표 제일 마지막에 재원 부분에 저도 제시한 게 이 미앤미의 프로그램 이용자들을 제가 분석하는 과정에서 보니 아동기와 청소년기 또 후기 청소년기 우리가 성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초기 성인기 아마 초기 성인기에 해당되는 대상자들은 조기 정신증에 해당되는 대상자들이 될 가능성이 제가 좀 농후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재원 부분에도 아동기하고 청소년기를 구분할 수 있는 구분해서 프로그램 실시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제언을 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울에 지금 아이존이라고 있는데 그 아이존의 정신재활 아동 청소년 정신 지원 시설 아이존. 근데 그 대상이 아마 아동기의 대상에 조금 국한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아까 진로 현황에서도 보시다시피 청소년기 때 정신과적인 문제가 이완되는 부분이 아동기보다는 훨씬 더 진로 현황이 더 많은 걸 봤었을 때 청소년기에 필요한 프로그램들이나 사례 관리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채팅창에서 말씀해 주시는 그분의 마음 절절하고요. 저도 절절하게 동의를 합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없다는 거예요. 대구 안에. 미앤미도 제가 알기로는 지금 시범 사업으로 지금 3년 시범 사업이 끝나게 되면 만약에 시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시설은 등록되어 있지만 지원을 못 받으면 이게 운영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한 부분들이 모자르기 때문에 일단은 첫 스타트는 아동하고 청소년하고 후기 청소년을 막 섞어서 하더라도 시설이 존재해야 된다고 보고요.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한 정신재활 시설의 형태들, 아동 청소년에 맞는 그 재활 시설의 형태들이 상당하게 많이 분포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한 일환은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신동혁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정치적인 거 그 시의원 듣고 계시냐고 막 얘기하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좀 그 목소리를 조금 더 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연계에 관련돼 있는 거 이전에 그 심포지엄 한 번 더 했었습니다. 그때도 이 질문을 했었거든요. 거부하는데 아동 청소년들이 정신과에 진료를 보는 게 그래서 치료와 연결되는 게 어떻게 가능하냐. 아마 그까지 연결하는 것도 어려울 수 있을 거고 우리 박정희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호자가 없는 청소년들도 그 정신건강 이완되어 있는 청소년들도 아마 이렇게 연계를 하려고 노력을 해도 만약에 청소년이 거부를 하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법정의 시스템이나 이런 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데 좀 더 노력하는 모습들이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제시했던 교육부나 여성가족부나 보건복지부나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그리고 그 부분이 선배 과정에서 되게 많이 스크린됨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이게 분절되어 있고 분절되어 있어서 책임이 누구한테 쥐어지냐 이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좀 애살 있게 이 아이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좀 지도해 주시는 것 또는 연계시켜 주시는 것들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아까 3년간의 실적이긴 하지만 연계 실적으로 아까 그 도표에서 제시됐는 것처럼 학교의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대부분 아마 뭐 교육복지사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상담 선생님들이 아마 연계를 해 주셨을 거고 그리고 그 연계가 21건인가가 7건으로 등록되는 케이스가 나타났거든요. 조금 더 열의를 가지시고 이런 기관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기관이 있으면 설명하려면 기관이 있어야 되잖아요. 다시 돌아가면 기관이 설치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연계에 관련되어 있는 거는 되게 많이 문제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많은 연구들이 있더라고요. 서울도 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의외로 제가 하나 연구를 봤었을 때는 보호자들이요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는 자녀들에 대해서 어떤 재활 서비스로 연계를 할 때 개인 정보가 조금 보장이 된다면 그러니까 아마 루트는 하나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어떤 시설 서비스를 받는지 나하고 계속 긴밀하게 이런 것들을 주고받는다면 나는 연계할 의향이 있다라는 그 FGI 연구도 봤었거든요. 좀 더 노력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체계들을 조금 만들어내는 게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혹시 그 신동엽 국장님과 아까 네트워크와 관련해서 또 뭐 첨언하실 이야기 있으면 좀 해주. 예, 뭐 네트워크는 뭐 모든 분야가 다이고 오늘 이런 주제로 제가 좀 제안을 드리면 이 분야에 아주 좀 최고 책임자 되시는 정도 수준의 교수님들과 관계자분들이 모이셔서 한 번 더 이런 공청회를 통해서 이 6일 선거 이제 끝나고 나서 한번 꼭 한 번 더 해주셔가지고 하반기 추경 예산에는 꼭 들어가서 내년부터는 정상적인 시설 운영이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뇌전증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제가 조금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뇌전증 환자분들이 대부분 의사분들에 의해서 굉장히 좌지우지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책도 그러하고요. 그래서 자조 모임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조 모임을 해도 대구에 342명 중에 10명 모이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이분들 뇌전증 협회도 없어요. 있지만 회장님은 의사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당사자주의가 전혀 발휘되지 않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정신장애인 이 영역도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좀 간과하지 말고 아직까지 벌써 이 영역은 굉장히 돕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런 직무유기에 가까운 이런 일들은 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 예산은 꼭 필요하다. 저도 같이 주장하면서 동의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그래서 이거 미엠미 이거 살려야겠다 싶어서 정기 후원을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질문 하나가 더 들어왔습니다. 질문하신 분도 단서를 달았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요라고 단서를 달고 조례가 있으면은 관공서가 움직이는 관행을 고려한다 그러면은 지역의 조례를 제정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질문을 해 오셨거든요. 혹시 이 부분에 어느 분이 그걸 하실 수 있을지. 조례는 굉장히 굉장히 의미 있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이미 법이 있는데 법
아래 법령과 시행 규칙과 다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 안 지키고 있는데 뭐 조례 만든다고 되겠습니까? 이거부터 법도 좀 지키고 요번 그 10대 공약 8번에 보시면 저희가 정당별로 다 지금 보내드렸거든요. 후보자들한테. 그래서 8번 공약 유심히 좀 봐주시라. 그래서 정신장애인 재활시설 유형별로 좀 개편하시고 시설별로 좀 만들어 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조례도 좋고 법도 좋고 좋습니다. 근데 누가 시작할 것인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교수님들 그 현장 전문가들이 또 이런 세미나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될 때까지 계속해서 이걸 압력 단체로서가 아니라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 절절하게 좀 요구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한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제 뭐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이 마무리하는 그 코멘트를 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분들 가운데 네트워크도 취약하고 이게 이 그 맨땅에 있지 않습니까? 바위로 있지 않습니까?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이런 그 상황이 있는데 이게 너무 요원하지 않습니까? 전략이 있습니까? 뭐 이런 그 있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그 뭐 해 주셨는데 저도 뭐 100%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시작을 해야 됩니다. 시작을 하지 않으면은 사실은 그 미앤미 센터가 없었다 그러면은 교육청에서도 의뢰를 못했을 것이고 또 청소년 쉼터에서도 의뢰를 못했을 것이고 저희들이 여기 와서 이런 자리를 만들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은 시작을 했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정말로 지지와 격려와 찬사를 보내고 우리가 지역사회에 있으면서 뭐 학교도 그렇고 또 현장도 그렇고 힘을 모아서 조금씩 이 지자체도 설득시키고 또 유관기관도 설득시키고 이런 그 과정들을 거쳐서 우리가 조금씩 성장해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오늘 우리 워크숍이 아까 국장님은 압력 단체가 아니라 하는데 저는 압력 단체로 압력을 있지 않습니까?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또 사실은 오히려 더 해 봅니다. 다들 사회복지 영역에 계시니까 사회복지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클라이언트를 위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간접적인 있지 않습니까? 그 개입 방법이 뭡니까? 옹호지 않습니까? 옹호가 결국은 법을 제정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설과 기관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홍보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사회복지에 있는 사회복지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는 오늘 그 발제와 토론이 나름대로 그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제를 해주신 우리 정희정 교수님, 토론에 임해주신 이경남 선생님, 이광식 선생님, 박정희 선생님, 신동혁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실은 뭐 이 섭외하는 것도 그렇고 이런 그 자리를 만드는 게 해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엄청난 노력과 시간이 듭니다. 그 오늘 이 준비를 해주신 미래 미소 클럽 우리 강미아 센터장님, 그다음 이하 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워크숍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